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의 죽자사자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었어요. 그 정도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 복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도 부러워하는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비밀들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구애하며 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을 속여왔던 거였거든요. 얘가 괜히 거짓말 했겠니? 너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건데 그냥 좀 봐줘라.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너 그것도 네 복이야. 얼마나 널 사랑했으면 이런 거짓말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네가 너그러이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응? 치기공사가 치과 의사라고 거짓말한 게 큰 잘못이 아닌가요? 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애초에 치기공사라고 했으면 제가 결혼을 안 할까봐 그런 게 아니고요.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사기 결혼인지 아닌지. 다른 거 다 참아도 난 날 기만한 거 못 참아. 그리고 어머님은 치과의사 아들 둔덕이라면서 저한테 차며 오시며 집이며 다 받았잖아요. 그거 받을 때 미안한 마음 요만큼도 없었던가요? 솔직히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왜 저를 속여가면서 그랬냐고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치기공사면 네가 결혼을 안 할까봐 속인 거야. 이런 내 마음 모르겠어? 그 정도로 널 사랑했다고. 그래, 네가 원하면 차며 집이며 옷 다 돌려주마. 널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겠니?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절대 우리 아들만한 남자 못 만나. 이렇게까지 널 좋아하는 남자 드물다. 그러니까 봐줘. 모든 게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직업조차 거짓말을 해가며 저랑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의사라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사소한 걸 속이니 사실 더 어마어마한 걸 숨기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죠.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한 뒤 며칠이 지났고 저 역시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화해를 했어요. 찝찝한 마음이 가시진 않았지만 그냥 이 남자를 믿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해를 하자 시어머니도 잘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시대가 없다 생각하며 내가 한 번만 넘어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다. 이제 다신 너 속이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어리석었어. 너 같은 여자는 의사만 상대할 줄 알고 거짓말을 하다니. 내가 진짜 미쳤지.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이렇게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잘 살아보자.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그 정도로 당신 사랑하니까 넘어가 주는 거고 난 애초에 의사가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잘 만났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줘. 앞으로 어떤 고비들이 많겠지만 우리 잘 헤쳐나가 보자. 나도 묻어내지도록 노력할게. 당연하지. 이제 속이는 거 없어. 내가 널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진 않지만 살아가면서 갚도록 할게. 아유, 이제야 보기 좋다. 그래, 너 잘 생각한 거야. 이제 다 오픈했으니까 더 잘 지내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자. 오히려 이번 계기로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깨달았어요.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의사라고 속여왔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남편을 잘 믿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때 남편의 거짓말이 또 들통났답니다.
자기야,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알면 뭐 이혼이라도 할까봐 그래? 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고. 아, 미안해. 이런 내가 싫을까봐 그랬던 거야.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또 거짓말한 게 있어? 그냥 바로 말해줘. 안 그러면 진짜 화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기공실도 자기 게 아니면서 본인이 차린 거라고 거짓말을 해? 자기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얼른 말해줘. 지금 말하면 조금이라도 용서가 될 것 같으니까. 진짜 없어. 의사가 아니니까 기공소라도 내 거라고 한 거야. 미안해. 이제 진짜 너한테 거짓말하는 건 없어. 맹세해. 남편의 또 거짓말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완전 자존감이 낮은 남편이구나 생각하며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존감을 끌어올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랑으로 보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잘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모든 사건을 아시고 충격을 받았는지 친정아빠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서둘러 친정에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강이 많이 노쇠해지신 아빠를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서둘러 유산을 정리한다며 저희를 각자 불러 모아 얘기를 하였고 오히려 유산 분배보다는 아빠가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창창한 날이 더 많은데 벌써부터 유산 얘기를 하니 말이죠. 아빠,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아직 정정한데. 그리고 이건 아주 나중 문제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뭘 그리 성급하게. 그래도 미리 해놔야지. 내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살아생전에 정리를 해야 유산 싸움이 없는 거야. 그래도 그렇죠. 벌써 무슨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약한 말씀 하실 거면 꺼내지도 마세요. 에이, 아버님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미리 하는 것도 좋은 거야. 요즘엔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도 장난 아니라고. 역시 아버님 현명하십니다. 삼남매니 알아서 잘 분배해 주실 거라 믿어요. 뭐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여리니까 제가 옆에서 잘 보듬어야겠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각별히 여기는 귀한 딸이니 잘 분배해 주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제 말이 맞죠? 일단 유산 분배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예전부터 다 생각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별말 없이 잘 따라주길 바랄게. 괜히 아빠가 아프시게 된 게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럼에도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애초에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저희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앓이를 하셔서 몸이 약해졌나 싶은 마음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나약해진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도 아빠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옹호를 하였고 결국 전 아빠를 말릴 수 없었어요. 아빠는 저희가 다 있는 앞에서 유언장을 쓰시겠다고 했고 종로에 있는 작은 노다지 건물을 막내 동생에게 먼저 상속을 해준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재산에 관심이 없던 터라 아빠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이 일이 제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의 얘기가 끝나자 남편은 붕괴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붕괴하며 아빠에게 따지는 모습에 저 역시 너무 큰 당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버님,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딸이랑 아들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가족 앞에서 뭐라는 거야? 갑자기 당신스럽지 않게. 얼른 조용히 앉아있어. 소란 피우지 말고. 아니, 자네가 지금 한 얘기 다시 해보게. 무슨 뜻인가? 내가 내 빌딩을 막 내준다는 게 자네한테 뭐 상관이 있다는 거야? 아빠의 표정은 의미심장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기가 막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분개한 장면과 더불어 저희 아빠에게 쌍심지를 켜고 대드는 모습에 이건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해보라며 남편을 예의주시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에게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이 돈 아니면 저와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신나게 토해내는 남편을 보니 정말 혼란스럽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었어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그 노다지 건물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전 그 건물은 꼭 제 와이프가 받길 원했는데 어떻게 이걸 막내 처남을 줄 수 있죠? 솔직히 이게 사기 결혼이지 뭡니까? 재산 많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결국엔 본인 건 없잖아요. 저보고 의사라고 속였다고 뭐라고 하실 거 하나 없어요. 재산 하나 못 물려받는 여자였으면 그런 쇼도 안 했다고요. 그럼 자네는 우리 딸 재산 보고 결혼을 한 거라는 거야? 아, 뭐 이런. 처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더니만 결국 딴 맘을 품고 내 딸한테 접근했던 거구먼. 내 말이 틀려 맞아. 됐고 자네 마음 다 알았으니 소란 그만 피우게. 내가 생각 좀 해야 하니. 마음을 알았으면 제 와이프한테 주시라고요. 장녀에다가 아버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면서요. 막말로 이 여자 제가 평생 책임지고 살 건데 제가 어쩔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딸 울면서 사는 거 보고 싶어요? 뭐라고? 당신 이게 무슨 추태고 태도야? 당장 아빠한테 사과드려. 그렇지 않으면 나 진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너네 아빠한테나 말 똑바로 하라 그래. 너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냐? 내가 붕괴 안 하게 생겼냐고. 그리고 용서? 이제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빌어도 내가 널 받아줄까 말까라고.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한 거보다 네가 더 나빠. 부잣집 공주인 줄 알고 여태껏 모셨더니 이거 뭐 아무런 힘도 없는 공주님이었잖아. 기가 막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작스레 남편의 본색이 드러난 순간이었고 친정아빠도 충격을 받으신 듯 했답니다. 제 동생들도 남편에게 따지고 화를 냈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저였어요. 그동안 날 진정 사랑해서 직업도 속이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제 뒤에 있던 배경 때문에 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 같아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은 홀로 집으로 올라가 버렸고 오히려 남동생들은 잘 됐다며 이 기회에 끝장을 보라고 저에게 다그쳤답니다. 아빠는 그럼에도 신중히 유언장을 써내려 가셨고 전 그 일이 끝난 후에야 집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이혼장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직업까지 속이고 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다 네 아빠 돈 보고 그런 거라고. 근데 노다지 빌딩 빼면 뭐가 남긴 하냐? 그 건물 내가 알아보니까 월세 수입만 장난 아니던데. 그게 네 거가 아니면 내가 너랑 왜 살아? 이혼해. 건물주 물 건너갔으니 이혼이지. 캬, 내 인생도 조졌다 진짜. 장렬합시고 엄청 뜯어올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당신 진심이야? 그 빌딩이 내 거 될 줄 알고 그럼 나랑 결혼한 거네? 진짜 이런 신박한 또라이가 다 있다니. 난 당신이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는데 당신은 내가 빌딩주가 아니면 상관 있는 거구나. 그렇지? 이게 당신 본심인 거지? 당연하지. 내 본심이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볼 거 없는 너랑 내가 왜 살아? 우리 엄마도 엄청 화났어, 너 때문에. 말을 말자. 뭘 저런 애 데리고 말을 하니? 너 잔말 말고 이혼 도장 찍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 우리 아들도 다시 인생 피기할 여자 만날 수 있지. 요새 뭐 이혼이 흠이니? 하여튼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괜히 너 같은 거 만나면서 의사라고 거짓말 한 거잖아. 힘만 뺐네 아주. 좋은 말 할 때 합의 이혼해라. 어차피 너도 손해볼 거 없잖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려거든. 아서. 우리 아들 얼른 선자리 알아봐서 제가 해야 하니까 니네 아빠도 노망난 거지. 그걸 막내한테 줘? 에휴. 말 다 하셨나요? 지금 이 말씀 절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도 성격 급하다 하니까 엄청 급하기도 하네. 그래, 서로를 위해 빨리 헤어지는 게 낫겠지. 당신이 그 정도의 남자였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야. 깨끗이 끝내자. 나야말로 네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지금껏 내가 왜 이렇게 기고 살았는데? 저 역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흰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합의 이혼에 이르렀답니다. 이 가정에서 애초에 남편이 직업을 속이고 저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하려고 이곳저곳 변호사들을 알아봤지만 사실상 이 제도는 법정 싸움이 꽤나 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속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 또한 밝히기 어렵다고 했고 결론이 확실하지도 않은 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빨리 끝낼 수 있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막막하면서 슬픈 날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겁도 나고 뭔가 홀로 세상에 나가 떨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공허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더더욱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뒤에 저를 응원해주는 식구들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홀로 감내할 수 있었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3년 전 나약했던 저와는 딴판이 된 모습으로 홀로 서기를 했답니다. 이젠 그 누구를 마주해도 당당한 여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그래도 진짜 지금은 너무 보기 좋아. 누가 봐도 당당하고 멋지고. 고맙다. 뭐 니들 도움이 컸지. 맨날 같이 술도 마셔주고 용기도 주고. 솔직히 너네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고맙다. 뭐가 고마워. 당연히 누나니까 옆에서 용기를 줘야 맞는 거지. 누나야말로 고생했어.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 내가 받은 거 그대로 아빠랑 너희한테 갚아야지. 그때 아마 우리 식구들 없었으면 진짜 아득하다. 누나가 더 잘할게. 제 뒤에서 든든하게 저를 서포트해주는 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제가 잘하는 것을 살려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뭐 하나에 매달리자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달려온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거래처 미팅이 잡혔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투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인 제가 직접 가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야 했어요. 그렇게 전 다시는 볼 수 없고 보지 않을 것 같던 전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절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절 그때와 똑같은 여자로 취급을 하면서 본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듣다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널 이런 데서 보다니. 네 아빠가 뭐 물려준 거라도 있냐? 네가 여길 어디라고 들락거려? 난 일 때문에 왔으니까 피차 아는 척하지 말자고. 어차피 얼굴 봐도 좋을 거 없으니까. 아, 맞다. 내가 너랑 이혼하고 알아봤는데 그 종로 노다지 건물 팔아 넘겼더라. 네 막내 동생 간 사이즈가 콩알만 해가지고 그런 거 어디 관리나 할 수 있었겠냐? 그렇게 재산 분배해주고 네 애비 살아는 있냐? 그때 거의 다 죽어가던데 노인네가 죽기 직전이라 그런지 노망이 나가지고 너한테 한 푼도 안 줬잖아.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알아? 괜히 너한테 시간 낭비해서 이혼남이나 되고 말이야. 에휴, 재수없어. 너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니? 어차피 이제 남남인걸. 네 볼일 보고 가기나 해. 아는 척 말고. 그리고 나도 너랑 엮여서 재수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 나 역시 중요한 볼일 있으니까. 어쭈, 많이 컸다. 지 애비 등에 업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뭐 이제 독립이라도 했나 보지? 그래봤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여자 사람일 뿐이지. 네 뒤에 돈 많은 애비가 있으면 뭐해? 그 돈 다 물려주지도 않는데.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넌 땡전 한 푼 안 준다는데 참 너도 너다. 그러면서 네 애비한테 붙어있고 싶냐? 너도 네 갈 길 찾아. 어차피 재산이야. 아버지가 누굴 특정해서 물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 모르니? 무식해서 말을 말아야지. 이혼 후 마주친 남편은 저에게 비아냥거리며 대놓고 기분 나쁜 말을 스스럼 없이 하였고 이런 남자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무시하려던 찰나 제 비서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남편의 눈이 희둥그레해졌답니다. 대표님, 다운 상사 직원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한데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운 상사가 시간 약속은 칼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큰 투자라서 믿고 맡기려 했는데. 대표라니? 그리고 다원 상사라니? 그럼 설마 좋은 철강 기업 대표가 너라는 말이야? 여자라는 건 들었는데. 설마 다운 상사에서 나오기로 한 과장이 너였어? 아니, 치기공사는 때려치운 거야? 하,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와, 돈 많은 여자 후리면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의외네? 그래, 네가 보기에 좋은 철강 기업 대표가 나야. 왜, 놀랐니? 너랑 이혼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렸어. 아, 그리고 아까 네가 물은 우리 아빠 정말 건강히 살아계셔. 뭐 말해봤자 지금 너한텐 의미 없겠지만 아빠가 그날 유언장 작성하신 거 자작극 하신 거야. 널 테스트해 본 거지. 테스트라니? 지금 너네 아빠가 날 시험해 본 거라는 거야? 왜? 아니,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심장이...
이혼 후 5성급 호텔에서 비서가 건네는 내 직함을 듣고 놀란 남편에 더불어 제가 하는 얘기에 남편이 개거품을 며 심장 발작을 하였고 그 길로 쇼크를 받고 쓰러진 남편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같이 동행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처 직원이니 저와 제 비서가 같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헤어진 3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남편은 칠기공사 일을 하다가 폐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후유증으로 협심증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이야기에 쇼크를 받아 갑작스러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쓰러졌던 거예요. 그래도 5성급 호텔이어서 그런지 재빠른 응급처치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남편이었고 얼굴은 멀쩡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깨어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말 그대로야. 네가 직업까지 속이고 나랑 결혼한 게 아빠는 용 찜찜하셨던 거지. 과연 그런 사람이 날 진정 사랑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셔서 널 테스트 해봤는데 바로 면전에 대고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니 아빠가 생각한 게 맞았던 거야. 넌 오로지 돈만 보고 나랑 결혼한 거니까 아빠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왔겠지. 재산이 나한테 없으니 나랑 결혼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노다지 건물 아빠가 나한테 증여해 주셨어. 월세만 받아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젊은 인생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 전공 살려 지금의 사업 시작했고 이렇게 합장해서 잘 된 거지. 근데 널 여기서 만나다니 진짜 웬 우연이라니? 종로에 건물 팔아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잘 돼서 나 역삼동 건물주야. 너 참 성격 급하지?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또 충격을 받은 양 심장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뻔뻔한 표정을 저에게 보여주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절 다그치더라고요. 그 모습에 인간은 변치 않는다고 느꼈어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아버님이 그럼 날 작정하고 속인 거니 기만한 거 아니냐?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어쨌든 그날 쇼만 안 했어도 너랑 이혼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님의 자작극으로 이혼한 거잖아. 그게 아니었음. 난 버러지 같은 너랑 평생 살았겠지. 네 두 얼굴도 모르고. 진짜 아찔하다.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공과사는 똑바로 해야 하니까 너네 회사랑 하기로 한 일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어차피 너 같은 피라미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일을 망칠 순 없잖아? 직원 통해서 너희 회사랑 협상 들어갈 거니까 이제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아, 치료 잘하고. 돈도 없는 데다가 몸도 아픈 널 어떤 부자 여자가 받아줄지 의문이긴 하다만 네 인생 목표가 부자 여자 후려치는 거니 잘해봐.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진 뒤 전 응급실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위치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된 모습을 전 남편이 봐준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 쾌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이 모든 게 억울했는지 퇴원을 한 뒤 제 회사에 찾아와 저를 만나겠다고 로비에서 소란을 피워댔고 하도 성화해 결국 만나 주었어요. 돈에 눈이 돈 남편에게 수치심이란 있어 보이지 않았고 그저 로비에서 엄청나게 저를 불러대며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나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아? 나 한 번도 너 잊어본 적 없는 거. 사실 돈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거 맞아. 근데 널 사랑하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때 너랑 이혼하고 진짜 후회하긴 했어. 돈이 뭐길래 내가 널 잃나 싶어서. 계속해봐. 들어는 줄게. 뭐 들어주는 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와 결론만 말해줄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우리 더 잘해보면 안 될까? 뭐 지켜봐도 좋아. 솔직히 바로 합치자는 건 아니야. 너도 날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나한테 기회만 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리고 그날 호텔에서도 나 업신여겼잖아. 근데 갑자기 왜? 미련이지 뭐. 원래 관심도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결혼하면서 살 때 좋았잖아.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너도 마음 좀 풀고 나 받아들일 준비만 해줘. 그리고 아버님한텐 내가 따로 가서 사죄를 할게.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래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음식점에서 나온 파스타를 얼굴에 부어버렸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럴싸하게 꾸미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파스타 국물을 맞은 후에야 정신이 들었는지 또다시 고소를 한다며 난리를 피더라고요.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하나는 빌어서 내 마음을 돌리기와 두 번째는 윽박지르면서 내 마음을 돌리기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래, 연기하는 거 나도 힘들다. 됐고, 나한테 한 푼이라도 줘야지. 내가 그래도 네 아빠 때문에 너랑 이혼한 건데 위자료는 줘야 할 거 아니야? 한 번 갔다 온 놈이라고 제가도 힘들어. 너네 엄마가 너 재혼시킨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켰는데 재혼이 힘들다니 그것도 웃긴다. 하긴 치기공사 나부랭이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부잣집 여자가 너한테 콩깍지가 쉬겠니? 너도 현실을 파악한 거야? 너한테 줄 위자료가 있으면 이걸로 기부나 하겠어. 정신 차리고 살아.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라도 하려는 대들보를 가지고 살란 말이야. 남 등쳐먹지 말고. 내가 어쩌다 너란 놈한테 코가 껴었는진 모르겠지만 이젠 다시 안 그러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아유, 끔찍해. 전 그리고 자리를 떴답니다. 역시나 남편은 변한 게 없었고 돈만 밝히는 그 심성 또한 여전했어요. 남편은 그럼에도 분했는지 결국 저희 아빠에게 작정하고 딸을 이혼시켰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그것을 보고 하찮아서 웃음이 나왔답니다. 소송은 시작이 됐지만 정말 짧게 혐의 없음 판결이 났고 남편은 괜한 변호사비만 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어찌나 빠른지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회사 로비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난리친 것을 직원들이 보곤 이미 소문이 난 것 같았고 그 일로 남편 체면은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 그 좋은 철강 대표랑 원래 부부였대. 근데 그것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했다가 뭐 아버지가 딸한테 상속 안 해준다고 하니까 바로 이혼한 거래잖아. 인상 무시 못한다고. 진짜 김 과장 그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러니까. 평소에도 명품 입고 다니는 여직원들만 골라서 꼬리치잖아. 집에 돈이 좀 있나 싶어서.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왜 그러고 사냐? 인생이 불쌍하다. 남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밥맛 없어. 결국 남편은 이 일로
회사 징계위원회까지 소집이 되었답니다. 회사 명의를 실추하고 회사 내 맞지 않는 인격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말이에요. 남편은 끝내 억울함을 표했지만 그동안 여직원들에게 기웃거렸던 증언들과 더불어 남편의 근무 태만까지 모두 다 남편에게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어 갔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혼 후 처음으로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잘 나간다며? 그럼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이제 폐 때문에 치기공일은 하지도 못하고 거기도 그나마 지 고모부가 백을 써서 회사에 꽂아준 건데 거기마저 잘리면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니? 그래도 남자가 직업이 펀듯해야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네가 그 회사에 큰 투자를 좌지우지 한다며. 그럼 네 말은 들어줄 거 아니냐? 내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우리한테 기회를 줘. 우리 아들이 너한테 괜히 그랬겠냐?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하마. 아니요.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아야죠.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젠 제가 벌을 줄 차례인데요. 솔직히 다 본인이 만든 거 본인이 받은 건데 뭘 그리 저한테 사정을 하세요? 어머님 노래 부르던 거 있잖아요. 뭐 돈 많은 여자한테 재혼시킬 거라고. 어디 한번 돈 많은 여자 찾아보시고 재혼시키세요. 그럼 그 여자가 먹여 살려주겠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비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애가 어쩜 그렇게 싹수가 없냐? 어른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들어줘야지. 어른도 다 같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아들이랑 작정하고 여자 하나 등쳐먹으려는 당신 부탁을 내가 이제 와서 왜 들어줘야 돼요? 그래, 네가 좀 잘 나간다 이거지? 너 사람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벌 받는 거야. 나쁘고 요망한 것. 저를 나쁘고 요망하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근데 어머님은 더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른이라 내 입에서 험한 말 안 나가게 정말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 팔아 장사할 생각 마시고 열심히 건물이라도 닦으며 돈을 버세요. 결국 뜻대로 되지 않자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개의치 않았답니다. 전 그리고 남편에 대해 아무런 옹호도 해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직급이 해임되어 사실상 나가라는 식으로 통보가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다른 곳에도 경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집에서 백수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남등의 빨대 꽂고 살려고 했던 남자의 최후라고나 할까요? 본인 인생 본인이 꼬은 거나 마찬가지죠. 전 그리고 중국 투자건이 대박이 나면서 정말 바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물론 이런 인생을 살게 도와준 저희 가족들한테 제일 고마운 마음이 들고 제가 더 잘 되어서 가족들한테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사실 그때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고 구구절절 이런 사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어 건강해졌어요.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나쁜 사람들은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한테 슬픔을 주며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두서없이 말이 긴 것 같아서 얼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이런 경험을 겪어본 것도 처음이지만 안사돈의 행동은 저로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돈댁과 상견례 할 때부터 기가 좀 세다고 느끼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는데 제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었죠.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안사돈이 불러서 사돈댁을 가게 됐는데 음식을 잘하지 못한다고 만든 음식들을 전부 다 엎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긴장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서툰 게 당연한 걸 안사돈은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저를 화나게 만들었고 결국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네요. 사돈, 제 딸이 지금 저희 집에 왔는데 사돈댁에 있었다면서요? 대충 상황을 듣긴 했는데 사돈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전화해도 안 받길래 어디 갔나 했는데 벌써 거기로 달려갔어요? 애도 아니고 저런 걸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제가 훨씬 더 답답하네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제가 한 소리 했다고 바로 전화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안 며느리가 되기 위해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똑부러지지 않는 건 절대 못 봐요. 이제 막 사돈댁의 며느리가 된 건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순 없으신 거예요? 좋던 싫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가족이 된 건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요. 사돈, 말 참 웃기게 하시네요. 그럼 사돈께서는 며느리 교육은 시키고 보내셨나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몸만 들어오면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에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요건에 충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죠. 제가 잘못한 건 전혀 모르겠는데요. 안사돈은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본 건 살면서 처음 봤었기 때문에 저도 안사돈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었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목소리만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했네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사돈과는 전화를 끊었고 제 앞에 서 있는 사위를 보면서 한소리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내 딸을 데려갈 때 뭐라고 그랬나?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 딸과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거야?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점심을 함께 하자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정말 몰랐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도 처음으로 어머님 옆에서 시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 본 거였고 워낙 말투도 억세시고 다그치시듯 말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모습 하나도 좋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정말 너무 서운했고 실망스러웠어.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모르시잖아. 딸은 안사돈의 행동에 많이 서운해하는 듯 보였고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저는 사위에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이면 제 딸을 사돈댁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사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심하겠다며 안사돈의 잘못을 사위가 대신 용서를 구하게 되었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도 그렇고 딸 또한 진정이 되긴 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네요. 몇 달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상견례 할 때 몇 번 대화를 나눴었던 불안한 느낌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위와 같이 술 한잔하면서 제 딸을 잘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상황을 좋게 풀어갔고 제 딸과 사위와의 관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당분간 사돈댁에 가지 않겠다며 저희 부부를 안심시켰지만 언제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낼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한참 뒤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간 사위와 제 딸을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딸이 돌아간 뒤로 잠 한숨 못 자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관계를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최대한 빨리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안사돈과 자리를 따로 만들게 되었고 약속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이후 안사돈과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지 많이 어색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분위기는 차가웠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제 입장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안사돈은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왔으면 저희 집 룰을 따라야죠. 그러니 쓴소리를 듣는 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돈의 입장을 아무리 내세워도 달라질 건 없어요. 저는 조금도 변함없이 며느리를 대할 거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저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열을 견디기가 어려우면 부엌에서 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왜 며느리 눈치를 봐가면서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거죠? 저는 워낙 솔직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하는 성격도 못 되고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있다면 무조건 내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거나 저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게 될 시 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할 뿐더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괘씸해서 며느리와 제 아들이 이혼할 때까지 못 살게 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애들이 알아서 잘 사는 걸 보는 것만도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돈이 얻어가는 게 무엇이죠?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이한테 쓴소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사돈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상처받는 걸 알게 됐다면 마음이 편하시겠냐는 거예요. 제 딸이 사돈의 눈에 많이 부족해 보여도 하루 이틀 얼굴 보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나중에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기억을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굴 붉혀봤자 사돈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고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뭐든 항상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던 일도 좋게 해결되기 마련이고 제 딸도 사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서로 얼굴 뵙자고 한 거지 안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대화를 나누자고 한 건 아니니까 사돈께서도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을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좀 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사돈은 제 말에 입을 꾹 닫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돈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제 뜻을 반박하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말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제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사돈도 더 이상 얼굴을 붉히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못다했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좋게 해결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안사돈이 처음과 다르게 잘 대해주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부탁한 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제서야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사돈과 제 딸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곤 사위에게 더욱더 잘하게 되었죠. 앞으로 제 딸이 항상 웃는 모습만 보고 싶었고 비록 서툴지만 사돈이 잘 보듬어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인생 겪을 만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는 큰 문제가 없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을 뿐 오래간만에 제 딸과 사위의 집에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집 앞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안사돈에게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사돈에게 급하게 달려가 뭐 하는 거냐고 제 딸과 사돈을 떨어뜨려 놓았고 사돈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네요. 내가 투는 뜨고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둘이서 주고받고 있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었다고. 감히 내 아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 어디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 제가 무슨 꼬리를 흔들어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요. 저희 집 2층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오고 가며 인사 정도 주고받는 주민분이시라고요. 저분도 가정이 있으신데 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하세요? 저는 남들에게 눈웃음이나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왜 어머님 멋대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왜 연락도 없이 오신 거죠? 얘 봐라.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내가 웃음니? 아무 말이나 막 뱉으면 다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도 딱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아유,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이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것뿐인데 인사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 오해하시고 댁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열었어 봐. 서로 웃으면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못 봤을 거 아니야? 사돈이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러겠어요? 확실히 봤다니까요. 인사를 둘이 마주보고 하나요? 제가 틀렸다고 해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거 아니냐고요. 사돈 말씀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본 이상 제 아들과의 결혼 생활 더는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토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디서 누굴 속이려 들어?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장 이혼 준비하고 내 아들 집에 2번 다시 얼쩡거리지 마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딸은 억울하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동네 주민도 난감한 듯 안사돈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위는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지 양쪽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다가 머리가 헝클어진 제 딸을 보며 급하게 달려왔고 안사돈은 사위를 보더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제 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딸은 사위한테 오해라며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사돈에게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제 딸을 바람 피운 여자로 몰고 가는 사돈의 행동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일이 커지자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고 사위는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의 말을 듣더니 경비실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모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사위는 관리자에게 부탁을 해서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발생된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제 딸이 먼저 올라탄 뒤에 문이 닫히려는 순간 위층의 남자가 손짓을 하는 장면에 딸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사는 주민이라면 당연한 장면이었고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문이 닫히려던 찰나 그걸 안사돈이 보게 되었던 거였네요. 그런데 그걸 보고 혼자 오버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고 별거 없는 장면이라는 걸 알게 된 사위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은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 자리를 회피하려 들려하길래 제가 팔을 붙잡았네요. 제대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으시곤 무턱대고 머리채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 거예요? 뭘 잘못하셨는지 뻔히 하시면서 어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사과하세요. 배운 사람이라더니 교양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인 건 맞잖아요. 저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한테 사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장면을 제가 안 봤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여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요. 평소에도 웃음이 해프니까 그런 것들이 제 눈에 거슬렸었나 보네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제가 정말 두 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을 보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네요. 저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다시는 어머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거죠? 저희 모두가 안사돈을 압박하자 꼬리를 내린 안사돈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제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곤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과 사돈 어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결국 사돈 어른이 직접 안사돈을 끌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선 제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자 딸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돈 어른께 안사돈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 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사돈 댁에 찾아뵙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하게 되었어요. 안 좋은 인연과 엮이게 돼서 계속 악재가 뒤따르니 저는 사위를 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는 언젠가는 분명 둘 중 하나는 정말 큰일이 생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위한테는 앞으로 평생 제 딸과 안사돈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딸이 받았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미어져 오고 있었네요. 그 사건이 있게 된 이후 사위와 저희 부부는 딸이 받게 된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내지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희 집에 불러서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정성껏 준비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안 싸더니 제 딸의 집을 찾아가 또 한 번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사돈댁을 찾아가지 않고 제 딸과의 관계로 인해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다 보니 사돈은 그런 게 또 불만이었는지 그때 당시 사과했는데 왜 얼굴을 안 보면서 살려고 하냐며 제 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제 딸보다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걸 알고 그 틈을 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사돈이 딸 집에 왔다는 딸의 다급한 전화에 또다시 큰일이 벌어질까봐 신발도 제대로 고쳐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뒤 문을 열었는데 밀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고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서 일단 주워들은 뒤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안싸돈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수정가에 잣 하나 안 띄었다며 자기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며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도 한평생 곱디고 온 제 딸의 뺨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안사돈은 자신의 명을 재촉하고 있었네요. 저는 안사돈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들고 있던 밀봉투를 얼굴을 향해 세차게 내리쳤고 밀봉투가 터지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안사돈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나 죽는다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을 주워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찍혀있던 사진들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눈물을 흘리고 있던 딸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들을 보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안사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뒹굴고 있던 사돈이 저희가 정색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희가 들고 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지 갑자기 굳어진 얼굴로 바닥에 펼쳐진 사진들을 급하게 주워들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사돈은 저와 제 딸이 들고 있던 사진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안사돈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머리채를 잡고 위아래로 마구 흔들어 제꼈네요. 그리고 딸은 바로 이 사실을 저희 둘만 알아서는 안 된다며 핸드폰을 들어 올린 순간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아가 안 돼. 제발 부탁이다. 너희 시아버지한테 연락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질 게 뻔하다고. 하라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좋게 풀면 좋은 거잖아. 세아가 네가 하라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말로 해결하자. 지금 제가 어머님의 실체를 전부 다 알게 됐는데 이걸 보고도 모른 척 하라는 말이 나오나요? 절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당했던 만큼 어머님도 똑같이 당해보셔야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희 건물에 어머님이 따로 호박씨 까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네요. 내 딸 집 문틈에 밀봉투가 꽂혀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담겨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혼자서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만
정작 제일 더러운 사람이 사돈이셨네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제 딸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사돈 뒤에서 멀뚱히 서서 싸움 구경하던 이웃 주민 중 한 사람이 바람 피우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을 때 제 딸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저질렀던 거였네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왜 제 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오해를 풀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제 딸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신 거였어요. 며느리 집 오는 핑계로 그 남자 집에 들락날락 거리려고요. 저희가 참고 당했던 만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사돈에게 받았던 모든 수모와 상처들은 고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매일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예, 바로 사돈 어른께 전화해라. 아이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이가 알면 저는 뼈도 못 추린다고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던 것뿐이지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평생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쥐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처 부탁드릴게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다고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잠깐 불꽃이 번쩍였다뇨. 엄마 지금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닥에 전부 이게 뭔데요?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는데 퇴근한 사이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듣게 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더니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위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지만 사위의 귀는 이미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열을 하며 절대 사돈 어른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위는 눈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다리를 잡고 애원하고 있던 사돈의 팔을 뿌리친 뒤 사돈 어른께 전화를 걸게 되었네요. 결국 이 사실은 사돈 집구석을 초토화되게 만들었고 사돈 댁은 끝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서 안사돈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금세 도망가서 자취를 감춘 상태이지만 사돈 어른은 그 사람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네요. 매일같이 딸의 집에 찾아와서 눈물로 애원하며 하소연하고 있고 만나주지 않는 사돈 어른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정말 잠깐의 실수였다곤 했지만 딸은 그런 사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고 막대한 행동들에 대해 똑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딸의 위층에 살고 계셨던 주민분께서 안사돈이 딸의 건물 12층에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모습들을 전부 다 뒤에서 증거물을 만들어 밀봉투에 담아 제 딸의 집에 두고 간 거였네요. 제 딸은 10층에 거주 중이고 위층 남자는 11층, 사돈의 상간남은 12층에 거주 중이었죠. 남의 집안 일이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장면까지만 도와준 거였고 저희는 위층에 살고 계신 주민분께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현재 양가 집안엔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돈은 자신이 힘들게 일궈온 가정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할 테고 남은 인생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가 자식 얼굴 못 보고 손주 한번 안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겠네요. 앞으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많은 고민 끝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다 보니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보니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 위로 3명의 손이 동서들 때문인데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힘쓰는 일들에 대해서 열애를 하게 되자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했었죠. 저는 가족들끼리 그런 걸로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손이 동서들은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임신한 제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 시모가 감싸고 돌면 저에게 많은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임신을 했을 때 시모에게 대우는 다 받았을 텐데 왜 저한테만 유독 안 좋은 시선들을 보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손이 동서들은 가족들이 옆에 없고 며느리들만 모여 있을 때 저에게 더욱더 심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왔었다는 거 몰라? 막내 동서면 눈치껏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동서 보고 쉬라고 얘기했다고?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야 되겠어? 우리가 보내는 시선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밖에서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임신 초기에는 최대한 몸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저는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걸요. 그리고 방금 눈치를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지 마시고 시키실 일 있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도와드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힘들게 음식하는 거 안 보여?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 나 때는 불만 같은 거 있어도 속으로 삭혔다고. 그런데 동서는 막내라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온갖 이쁨 다 받고 있으니까 개념을 아예 상실한 것 같은데? 형님이 얘기하실 때는 무조건 토달지 말고 얘라고 하는 거야. 표현에는 자유가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숨겨야 하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할 말 못하는 형님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집안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은 하라고 입이 달려있는 거지.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당한 취급을 하신다면 저는 그에 따른 불만을 얘기할 거고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면 저 또한 형님들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조건 얘라고 말만 듣길 원하시는 건 아니죠? 형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할 말이 정말 많았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시댁 집안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다 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형님들한테 굽신거리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내라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건지 저를 말로 휘두르려 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안 좋게 느껴지고 있었죠. 시댁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일수록 그에 따른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를 발밑에 두고 부려먹을 수 있을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실망 또한 많이 했던 게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새 형님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안 좋은 시선으로 불쾌하게 바라보았고 시부모님께서 근처에 안 계실 때 큰형님은 제 위로 3명의 손이 동서가 있으니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 거라며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면서 저한테 겁을 주고 있었네요. 초면에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였지만 저는 형님들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닌 남편 하나 보고 시집을 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텃세를 부릴 거라는 걸 예상했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동서들의 기가 상당히 세다는 걸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건 아주버님들이 잡혀 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새 형님들이 집안을 휘두르며 서로 똘똘 뭉쳐서는 아주버님들이 길을 펴지 못하게 잡고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새 형님들이 워낙 뭉쳐서 행동하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눈치만 보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형님들의 성격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원하는 대로 제가 따르지 않게 되자 그런 것들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동서들이 저를 잡아먹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고 제 옆에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새 형님들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죠. 저에게 더욱더 압박을 가하면 저는 반대로 여우 같은 행동을 더 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 형님들은 저를 상당히 얄밉게 보고 있었네요. 동서, 가서 과일 좀 깎아와. 임신을 했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막내 동서가 깎아주는 과일 좀 먹어보고 싶네. 이거 어쩌죠? 제가 지금 아랫배가 뭉쳤는지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좀 누워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보, 나 좀 방으로 들어가서 잠깐 쉴게. 오늘 은근히 긴장을 많이 했는지 배뭉침이 자주 생기네. 과일은 형님이 직접 깎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원래 임신했을 때 몸에 물이 오면 배뭉침이 자주 일어난다 하더라. 그리고 스트레스가 안 좋으니까 불편하면 일찍 들어가도 된다. 괜히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어. 초기가 제일 위험한 거야. 과일은 첫째 네가 깎아와도 되잖아.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예전에 제가 임신했을 때는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네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런 거지. 시도 때도 없이 누워만 있으려 했잖아. 임신 초기인데 먹고 자고밖에 더 했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도 먹어대기만 하고 운동은 하지도 않아서 결국 출산하다가 체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재앙절개 했잖아. 하마터면 둘 다 위험할 뻔 했었다고. 시애미가 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를 네가 무시해놓고 왜 나한테 너무하다는 거야? 막내 며느리는 원래부터 몸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조심시키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어머님이 속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과일 깎고 싶지 않아서 저러는 거라니까요. 막내 동서가 얼마나 여우 같은데요.
너도 만만치 않았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생각 안 나? 온갖 꾀병 다 부리면서 집안 행사에는 최대한 늦게 도착해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온갖 잔머리는 다 부려놓고 그것 때문에 큰며느리랑 아마 대판 싸웠었지. 지금은 서로 똘똘 뭉쳐서 지내긴 하지만 예전에는 폭풍이 한번 휘몰아친 적도 있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 하는 거 보면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했었다. 이래도 막내 며느리한테만 문제 있다고 얘기할 거니? 너희들이 보는 시선과 내가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애들처럼 행동할 거니? 솔직히 막내 동서는 어머님 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가를 온 것처럼 쉬고 있잖아요. 머리만 대면 잠드는데 그 모습이 저희가 봤을 때 좋겠어요? 제가 막내였을 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고요. 웃기고 있네. 네가 제일 심했어. 막내 며느리가 머리만 대면 잠드는 건 임신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너는 임신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우리 집에만 오면 잠만 퍼질러 자놓고 막내 며느리한테 그게 할 말이냐? 여기에서 잠이 제일 많은 게 너 아니야? 정신없이 밥 먹다가 갑자기 졸았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잠이 많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중에 막내가 제일 정상처럼 보이는데 쓸데없는 걸로 막내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새형님들이 하나같이 불만을 꺼내놓으면 시모가 대신해서 저를 막아주고 계셨어요. 정말 감사했었죠. 그런데 형님들의 과거를 들어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개성을 가지고 있었죠. 새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노려보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형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제가 따라가게 되면 이용만 당하게 되고 저를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아 확실하게 제 입지를 다지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었습니다. 남편은 과일이 올라가 있는 접시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새형님들의 성격들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에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임신을 한 몸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끌려다닐 마음은 전혀 없었네요. 그렇게 부산했던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저도 묵묵히 형님들 옆에서 일손을 도우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셋째 형님이 저에게 국자 하나와 그릇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리곤 뒷마당에 가서 된장 좀 퍼오라고 시켰죠. 그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었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뒷마당으로 가서 된장이 들어있는 장독을 열려고 한 순간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니 무언가 알 수 없는 미끄러운 게 바닥에 묻어 있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는 순간 기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제가 힘겹게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넘어지면서 흙투성이가 된 모습을 마주하게 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목은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였고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겠다며 저를 급하게 업었는데 주방에서 새형님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아주 얄미운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뱃속의 아이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가 늘어나서 한동안 깁스를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발목에 깁스를 한 모습을 본 시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새 형님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지. 임신했다는 걸 착각이라도 했던 거야? 어떻게 거기에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일부러 넘어졌다는 건가요? 셋째 형님이 된장 좀 퍼오라고 시켰잖아요. 그런데 장독대 앞에 기름칠이 칠해져 있었다고요. 어머, 그래서 지금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런 건 동서가 조심했어야지. 괜히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도 내가 가봤는데 넘어질 만한 건 아무것도 없던데? 된장 좀 퍼오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 이참에 일부러 넘어져서 앞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동서가 말했던 기름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던데? 내 말이 틀렸으면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어머님, 막내 동서가 임신 핑계론 한계가 있으니까 일부러 발목까지 접질린 거라고요. 혹시 알아요? 발목 접질린 것도 거짓일지도 모르죠. 서방님이랑 둘이서 짜고 친 연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셋째 형님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당장 뒷마당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 모두가 뒷마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장독 앞에는 충격적이게도 바닥에 기름칠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조금도 미끄러질 수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새 형님들이 바닥에 묻어있던 기름을 지웠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셋째 형님은 더욱더 큰 소리치면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그동안 저에게 쌓였던 불만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지만 새 형님들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해 나가고 있었죠. 어머님, 이래도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실 거예요? 이거 봐봐요. 얼마나 여우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동서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나중에는 저희 머리 위로 기어오를 거라니까요. 확실하게 혼 좀 내주세요. 제가 왜 이런 걸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형님들이 저를 그동안 안 좋게 생각해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계획한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장독 앞에만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네요. 이왕 하시는 거 주변까지 깔끔하게 청소를 하셔야지 의심이 안 가죠. 제가 넘어진 부분만 너무 깨끗하게 닦아 놓으신 거 티나지 않나요? 그만들 해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면 더 이상 서로 모이지도 말자. 새 형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형님들한테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넘어졌다면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네요. 결국 그날은 더 이상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과 저는 일찍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더 막대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고 다음번에 시댁에 가게 됐을 때 새 형님들의 실체를 꼭 밝혀내길 결심하게 되었죠. 몇 달의 시간 동안 저는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다쳤던 발목을 다시 회복시켰고 다가온 명절에 정상적으로 걸어서 시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새 형님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주방에서 웃고 떠들면서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는 남편과 함께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보자마자 침묵을 유지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둘째 형님이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곤 임신한 귀한 몸이니 최대한 편하게 음식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며 재료 손질을 하라고 마늘과 양파를 한 무더기 안겨주었고, 새형님들의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손질하라며 주방에서 내쫓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몇 달 만에 시댁에 온 거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실로 나와 마늘과 양파를 다듬고 있는데 눈이 맵긴 했지만 참을만 했고, 제가 혼자서 재료 손질을 하고 있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었네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첫째 형님이 뭐가 또 불만인지 시모께 재료 손질 도와주었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시모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재료 손질을 하셨네요. 첫째 형님은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궁시렁거리며 형님들과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말들이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이 참다 못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일단 참으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한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 헐뜯지 말고 잘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다들 똑같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보면서 고생이 많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작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얼굴을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밥상 앞에서 셋째 형님의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이제 막내 동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일 좀 시켜도 되죠? 그때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 임신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요. 오늘은 동서도 똑같이 일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를 너무 감싸고 돌수록 저희는 어머님한테도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너희들은 왜 막내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한달인 거야? 텃세 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지금까지 버릇없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셋이서 똘똘 뭉쳐 지내는데 막내 동서만 차별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저희와 동서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어느 쪽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동서가 저희 집 식구가 되기 전에는 어땠는데요? 평화롭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동서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막내 동서를 잡아주셔야 저희가 교육을 똑바로 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건 아니죠? 누가 더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저만 정상이고 형님들이 비정상 같은데요. 그 말에 책임들 질 수 있으세요? 뭘 믿고 그리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어머,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형편없는 집안이 굴러 들어와 놓고 지금 우리 보고 비정상이라는 말이 나와?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막내면 막내같이 굴어야지. 어디서 맏며느리로 행동하려 들고 있어? 동서가 이래서 혼나는 거야.
셋째 형님은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자기 앞에 있던 국그릇을 제 얼굴에 던져 부어버렸어요. 다행히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어느 정도 식었는지 크게 뜨거운 건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가 명절날 시댁에 인사드릴 때 입고 가라고 사주셨던 인부복이 전부 다 망쳐버리자 더 이상 새형님들을 사람으로 상대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숟가락을 든 뒤 새형님들한테 나이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 좀 하라고 한 대씩 쥐어 막으려는 순간 시모가 제 숟가락을 뺏으시더니 직접 형님들을 훈계하셨네요. 새형님들의 머리를 강타한 순간 숟가락은 휘어졌고 머리를 맞아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지르며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남편이 밥상 위에 캠코더를 올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흐르더니 모두들 캠코더에 집중을 했고 저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형님들이 시부모님 앞에서 보인 행동들과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캠코더의 화면에 새형님이 나오는 순간 셋 다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이번 명절에 버릇없는 막내 동서를 아주 골로 가게 만들어야 되겠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저번에도 솔직히 너무 위험했었다고요. 다행히 뒤로 넘어져서 발목만 다친 거지. 앞으로 넘어졌다면 유산됐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방금 형님이 말한 계획은 그때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중에 저희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 일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형님이 막내 동서를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저희가 했다는 게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오히려 저희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최대한 좋게 말로 풀어서 막내 동서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편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건 중범죄에 속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계획이라 너무 불안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 말고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니까. 막내 동서가 목에 힘주고 다니는 꼴을 계속해서 보겠다는 거야? 나는 절대 그 꼴 못 본다고. 내가 왜 이번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절대 우리가 했다는 걸 모르게 철저하게 준비할 거라니까. 어차피 동서들은 나와 함께 한 배를 탄 사이 아니야? 나랑 등 돌릴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이번 계획은 조용히 따라오도록 해. 일단 셋째 동서가 함께 모여 밥을 먹을 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그럼 내가 그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다가 몸싸움을 벌일 거고 둘째 네가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동서를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가서 뒷마당 산책길로 함께 걸어가. 최대한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말들로 상황을 만들어 가다가 내가 설치해 두었던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막내 동서가 그걸 밟는 순간 우리의 계획은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증거도 없을 뿐더러 느낌적으로만 인지하고 있겠지. 결국 알아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고 앞으로 저런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은 두 번 다시 안 봐도 되는 거라고. 시부모님은 새 동서의 계획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셨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첫째 형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옆에 앉아있던 큰 시숙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둘째, 셋째 형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첫째 형님은 큰 시숙한테 어떻게 된 거냐며 소리치고 있었네요. 첫째 형님이 큰 시숙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이유는 캠코더에 찍혀있던 모습을 담은 사람이 큰 시숙이었어요. 막내 동생인 저희 남편과 제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희만 빼고 세 형님의 집안끼리 여행을 갔을 때 이런 계획을 듣게 된 큰 시숙이 캠코더로 전부 다 촬영해 놓으셨던 거네요. 시숙은 첫째 형님 몰래 저희 집으로 찾아와 캠코더를 건네주시면서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결혼 생활에 대해 후회를 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지만 큰 시숙의 옳은 결정에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죠. 시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캠코더에 찍혀있는 내용대로 뒷마당에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를 걸어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 동물을 잡는 덫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밟게 된다면 아마 제 발목에는 평생 장애가 생기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유산까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첫째 형님이 꾸미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자기 멋대로 부릴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엄청난 소름이 온몸을 감싸고 말았네요. 둘째, 셋째 형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첫째 형님은 저에게 절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세 형님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다는 거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된 큰 시숙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은 현재 별거 중인 상태라고 하네요. 모든 걸 계획한 첫째 형님과 그 뒤를 도운 형님들은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어도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법적 처벌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셋째 형님은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아이들을 봐서 용서를 해드렸지만 첫째 형님은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시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첫째 형님은 저희 가족 앞에 또다시 모습을 나타내었어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똑같이 돌려주겠다며 또 한 번 난리를 치길래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네요. 한 번만 더 저희 집안에 해를 가한다면 그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